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보건학개론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화학물질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사실은 인체 노출 평가와 바이오 모니터링인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물론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 위해성과 유해성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위해성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할 거리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사전 강의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한번 쭉 듣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본 수업 시간에 아마 줌으로 하겠죠?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하셨던 내용들 또는 질문거리들을 함께 나누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기획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 수업 시간에 질문하실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화학물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화학물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매 시간 항상 우리가 의도적으로든 또는 비의도적으로든 위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유해 물질들이 다 해롭다? 예, 유해 물질이 해롭겠죠. 근데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우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우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물질은 독이다. 이 세상에 독이 아닌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은 용량이 결정한다. 라고 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남긴 분은 독성학 교과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인데 파라셀서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남기신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독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것들도 독입니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표에는 LD50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LD50라고 하는 것은 리살 도스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요. 어떤 집단의 절반을 치사케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절반 정도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또는 동물들이 있겠죠. 대개의 경우는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인데요. 소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술이죠. 에스피린에 해당됩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독성이 강하게 구별됐습니다. 소금도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죽습니다. 당연히 술도 그렇죠. 그래서 집단의 절반을 치사케 할 수 있는 정도는 적은 용량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맹독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그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물질은 이렇게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용량으로도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치사만이 건강 장애다 또는 헬스 아웃컴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비스페놀 A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물질입니다. 그거는 아주 높은 농도에서도 해를 주긴 하지만 낮은 농도, 얼마나 낮은 농도냐면 우리 생체 수준에서 ppm, ppb 정도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그 대사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연구에 보면은 세포의 사이클을 훨씬 빨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 환경 호르몬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폴리브로미네이트 다이페닐 이서라고 하는 건데요. 약칭 PBD라고 불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난연제 물질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자료인데 제대열에서 PBD가 얼만큼 높은지에 따라서 그 고농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을 해봤고 이 아이들을 6살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지능에 해당되는 지표가 고농도에서 떨어지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이 정도가 치사량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불구를 만들거나 이런 정도의 농도는 아니지만 적은 농도로도 이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이 독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독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항암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이 둘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이 안 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성이라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턱시시티라고 불리기도 하고 해저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건 물질의 속성입니다. 물질의 속성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부식성이 있고 자극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력이 있고 발암성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아무리 유해한 물질이라도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을 고려한 현실적인 위험성을 우리는 위해라고 부릅니다. 리스크는 위해라고 불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 어, 위험도 또는 안전성, 세이프티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불리기도 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독성과 노출을 함께 고려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확률적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턱시시티랑 리스크를 우리가 왜 구별해야 되느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유해한, 턱식한 물질이 어디에 검출되었다. 그것이 식품일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이나 화장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물질이 검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하겠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서 검출되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왔다면 더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 걱정이 커져서 공포가 되고 공포가 이루어진다면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최근까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로를 요구합니다. 노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크고 실제로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불신이 생기게 되고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결국에는 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안전성에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측정되었느냐 라는 것 문제 제기를 손해를 입은 측에서 회사 측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측정한 것들이 제대로 된 공인받은 측정법이냐 하면서 그런 문제로 싸우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팽리대 이슈가 처음에 그랬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위해에 관련된 리스크에 관련된 특성을 본다면은 본질적으로는 확률적입니다. 사실은 LD50 할 때도 50%를 치사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확률이 좀 들어가긴 했죠.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왜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 가정은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프다고 하느냐? 이거는 불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했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몰랐었던 것이죠. 노출이 얼마만큼 되었고 실제로 얼마만큼 흡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우리 지식의 한계가
불확실성을 구성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인구 집단 속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식이 쌓인다면 조금씩 이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리스크라는 것들은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냐 아니냐, 내가 쓸 수 있어도 되냐 아니냐, 이런 어떤 yes, no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그런 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또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해성 평가라는 과정은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크게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hazard identification, 그리고 dose response assess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양반응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많이 노출되면 더 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럼 어느 만큼 노출되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동물 실험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치를 정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동물 실험에서 왔다면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보다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배 더 낮은 농도 쓰자. 사람들에도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는 민감한 사람도 있으니 더 10배 더 낮추자. 라고 해서 100배 정도 동물 실험의 결과를 낮춰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용한 설정한 기준치가 있을 때 실제 사람들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 노출량과 서로 비교하는 과정.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위해성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독성만큼이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출의 근원이 되는 노출원이 있겠죠. 그리고 리셉터라고 표시했는데 이건 사람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람에게까지 오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원, 노출 경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어디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려면 노출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만큼 노출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지를 파악하는 정도를 우리는 노출 평가라고 합니다. 노출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해성 평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노출 평가라는 방법은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노출 원에서부터 굉장히 멀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나 공기, 토양 이런 걸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특정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우린 그것을 이제 aggregated exposur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각각의 그 환경 매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런 물, 토양, 공기, 식품 이런 매체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섭취하는지 또는 사용하는지를 파악해서 이 둘 간의 그 정보를 곱해서 다 더해서 노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보통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 모니터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모니터링은 리셉터에게 사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말로 수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생체 시료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물질을 측정을 합니다. 몸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PFC는 과불화합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의 편의 때문에 만든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프라이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PCB는 역시 우리 생활의 편의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불에 잘 타진 않죠.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이 두 물질들 모두가 다 몸에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잘. 그래서 이 물질들을 측정하면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혈중에서. 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는 익스포저 바이오마커 또는 노출 바이오마커로 부릅니다. 즉 혈중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왔으면 노출된 것이죠. 그리고 많이 나오면 노출이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가니까. 소변 중에서 카드뮴을 측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카드뮴이 노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뮴은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또는 우리가 일부러 밥 대신 먹는 물질은 아니니까요. BPA는 비스페놀 A의 약자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프탈레이트류들이 있는데 여러 프탈레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노출됩니다. 주변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의 대사체를 소변에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물질이 노출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들 물질들도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메타볼라이트라고 썼는데 이것은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의 원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들어와서 마치 영양소가 다른 물질로 대사되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처럼 이들도 몸에서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이 분해되던가 아니면은 몸에 있는 다른 분자들이 결합해서 어떤 이런 포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을 우리는 대사체라고 부르는데 그 대사체들이 원래 몸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물질을 측정함으로써 노출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후 불어보세요 라고 교통경찰들이 얘기하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술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이것들 모두가 다 노출 바이오마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출 수준을 노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일부가 몸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몸에 들어와야지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출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면 바이오 모니터링, 즉 바이오마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흐름은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Exposure Disease Continuum이라고 부릅니다. 노출에서부터 질병까지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6개의 박스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식품이든 또는 화장품이든 또는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중에 일부가 몸에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가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양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자 수준에서 또는 세포나 조직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고 더 진행이 되면은 임상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벤젠을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로 노출평가를 바깥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벤젠을 소변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몸에 들어온 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얘네들은 벤젠을 노출된지 알려주기 때문에 벤젠의 바이오마커 또는 벤젠의 노출 바이오마커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 박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양이 됩니다. 실제로 벤젠은 몸에 들어오면은 빠른 속도로 다른 물질을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벤젠 옥사이드 같은 것입니다. 벤젠 옥사이드의 약자를 썼는데 이 벤젠 옥사이드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활성이 커서 다른 물질이랑 결합을 해야만 됩니다. 가장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틴 또는 DNA 또는 리피드 이런 것들인데 DNA랑 결합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 얘네들이 가져야 될 기능들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벤젠 옥사이드랑 이들 물질과의 결합체들을 우리가 몸에서 검출했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올로지컬리 이펙티브한 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몸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출 바이오마커로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실제로 노출된
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지 또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노출 마커로 쓰겠다고 한다면 노출 바이오마커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염색체가 갈라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벤신이 노출되면 실제로 나타납니다. 몸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죠. 몸이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임상검사를 받아보시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바이오마커로 볼 수 있죠. 예. 몸에 건강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건강 영향 바이오마커 또는 이펙트 바이오마커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터 크로마티드 엑스체인지는 염색사가 갈라진 부분들인데 이 물질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측정하게 된다면 노출로 인해서 과하게 발생되었다라고 보면 이펙트 바이오마커로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로모솜이 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예, 여러분들 역위,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죠? 생물 시간에 결실, 역위, 전좌 이런 것들 실제로 이 벤젠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펙트 마커로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벤신 포이즈닝은 실제로 적혈구 감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혈구수를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역시 얘도 건강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빈혈 또는 류케미아를 진단했다 이런 것들도 건강 영양 바이오마커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용도에 따라서 바이오마커는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노출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노출 용도에 쓰인 거니까 노출 바이오마커. 건강 영양에 쓰이겠다라고 한다면 건강 영양 바이오마커. 경우에 따라서 나는 이 벤신 옥사이드 같은 것들에 대한 애덕은 에디션과 프로덕트의 합성어거든요. 아무튼 이 덩어리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건강 쪽에서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펙트 마커로 볼 수 있겠지만 통상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에 대한 지표로서 실제로 몸에 들어온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 치료적으로 건강 영향을 주는 양이냐, 난 이걸 노출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노출 마커가 되는 것이죠.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흐름이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흐름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대사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사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 유전자가 여러 가지 효소들을 또 결정하는 것들이고요. 그 유전형을 우리가 측정해 본다면 다른 사람보다 그 정도가 액티비티가 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노타입을 측정하게 된다면 보다 감수성이 크구나 적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 그런 유전형 같은 것들 또는 표현형들은 감수성 바이오마커가 되겠네요. 예, 이거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몸에 들어온 것들을 그럼 파악을 하려면은 생체지표에서 혈액이든 소변을 측정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몸의 잔류성이 큰 물질입니다. Y축은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을 보시게 된다면 천천히 노출된 다음에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에서 빨리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혈중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소변으로 배설되어서 나갑니다.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참 뒤에 그걸 찾아보겠다고 한다면은 소변에서 이미 빠져나간 다음이겠죠. 잔류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친지질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친지질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소변은 거의 물 성분이 많잖아요. 혈액에는 지질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지질성 물질들은 소변보다는 혈액에 잔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PCB 말씀드렸는데 PCB 또는 다이옥신 이런 물질들을 소변에서 보겠다고 한다면 잘 안 보이겠죠.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물질들은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걸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몸에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노출 바이오마커는 실제로 노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에 있는 또는 환경 매체를 측정하는 그런 경우보다 실제로 몸에 들어온 양을 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할 것 같지만 금방 본 사례에서처럼 어,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출 마커를 사용해야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쓴다면 누가 실질적으로 많이 노출되었구나 또는 이 물질이 앞으로 더 그 우선순위적으로 관리될 물질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음, 또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쭉 축적한 데이터를 본다면 이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구나. 그리고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우리가 어떠한 행정 조치를 했었던 결과로 인해서 발생했구나. 그래서 그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또는 보지 못했던 물질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바이오마커를 활용한다면 어, 노출에 대한 오분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그렇게 본다면 역학 연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에 들어온 양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들어왔던, 흡입을 해서 들어왔던, 몸에 실제로 들어온 총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노출에 관련된, 보다 치료적인, 측정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염도 자료랑 사용도 자료를 갖고서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통적인 노출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가정이나 수식을 갖고 쓰는데 그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적절히 됐는지도 파악하고 수 있고 농도 자체만 갖고서도 우리가 건강 영향이랑 잘 밝혀져 있다면 그것으로 위해성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바이오마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마커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한계 같은 것들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사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물질들이 더욱더 그런데 과거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샘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식품을 통해서 왔는지 또는 제품을 통해서 왔는지 소변에 있는 양만 갖고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왔는지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대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소변이나 혈액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얼마를 발랐느냐, 얼마를 먹었느냐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스냅샷으로 봤다고 한다면 아까 그 점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 그래프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어느 대목에서 측정한 바이오마커냐를 갖고서 실제 노출량을 우리가 추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도 필요하고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마커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노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실측 자료랑 같이 병행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록지 또는 설문지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전 국민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일반인구 집단에서 그분들에게 한 30여 가지 물질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비스페놀 A가 소변에서 나왔는데 컵라면 먹은 횟수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컵라면 속에 비스페놀이 있다라기보다는 컵라면을 먹는 행위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메르스 당시에 또 썼습니다. 여기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이 트리클로산이라는 것이 항균 물질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이오마커 갖고서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연차별로 혈중 납을 측정해 봤습니다. 쭉쭉 떨어지는데 이 추세가 가솔린의 그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엔티노킹 에이전트로서 예전에는 납을 썼는데 그걸 줄이니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조치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국가마다 수준이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그 혈중 수은의 농도가 상위 5% 값에 해당되는 5%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농도가 되게 많아봤자 5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1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95%의 값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국가마다 다르고 경우가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노출의 타이밍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노출의 히스토리도 말해주지 않는다. 또 노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출이 얼마나 세게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항상 노출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바이오막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전공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주제는 화학물 세상에서 살아가기잖아요. 인체 노출에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란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리스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독성과 위해성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출 양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신문 보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그걸 저감시켜야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독성만 갖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여전히 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일반 대중이나 매스미디어에서 볼 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독성 참고치에 관련된 또는 기준치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안전계수를 활용해서 종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같은 종 안에서도 건강한 사람 또는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불확도를 고려해서 이 자료에 100배 정도 낮은 수치를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 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RFD, Reference Dose 또는 Allowable Daily Intake Amount, Tolerable Daily Intake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분야마다 다르게 쓰고는 있지만 씁니다. 근데 이 자료라는 것들이 이 기준치라는 것들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면, 기준치가 만약에 1ppm이라고 한다면, 또는 1 마이크로램퍼 리터라고 한다면 0.9는 안전한 것이고 1.1은 괜찮은 것일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젠에 대한 사례인데요. 벤젠의 그 노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도 있는데 학자들은 그 TLV라고 해서요. Threshold Limit Value라고 부릅니다. 이 약칭인데 여러분들은 이 학자들이 전문가 기준치, 전문가 권고치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법에도 많이 적용되었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자료이지만 2차 대전 직후에는 벤젠의 TLV 값이 100ppm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요 밑에 잘렸는데 지금은 0.1ppm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2차 대전 직후의 벤젠의 2차 대전 직후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1000배 정도 벤젠에 강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이 점점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도 위험하고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수치를 낮춘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모은 자료들이고요. 이 포인트들은 각각의 연구 데이터들인데 그 TLV와 실제 노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실제 노출량이 기준치보다 높다면은 1보다 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을 텐데 여러 시점에 있는 자료가 모인 것이죠. 근데 그 집단에서 몇 프로나 실제로 몸이 안 좋았느냐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이게 본다면 TLV 값이 1 언저리에서 굉장히 살짝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TLV가 정말 실효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일까? 또 이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해 봤는데 노출이 TLV를 따라가는 영향을 보이게 되죠. 그럼 TLV를 줄이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더 줄이면 되겠네 생각하지만 이 TLV라고 하는 것들이 낮춰야 된다는 어떤 그 과학적인 자료가 나와도 되지만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냐 또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낮추게 된다면 별로 실효성이 없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 지식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억셉터블 할 수 있는 어떤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준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고 독성은 변화진 것이 아니지만 기준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치가 없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1억 이상의 물질들이 생산되어서 여러 가지 것으로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독성 논란이 있으면 새로운 물질들이 대체 물질이 나오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무해함은 증명된 적이 없고 새롭게 이 물질도 그 전에 대체되기 전 물질보다 더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다. 더 안 좋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꼭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라도 있어야 미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노출 경로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섭취를 통해 들어왔느냐 또는 흡입을 통해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몸에 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들어가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복용하는 정도의 그 타이레놀 용량을 주사로 만든다면 쇼크가 올 거예요. 그만큼 어느 경로로 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화학물질을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부지불식간에 노출되고 있고, 물론 모든 물질 독이라고 말했고, 근데 그 용량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노출평가를 하면 좋겠다. 실측할 수 있고, 외부 환경에서 또 우리 몸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해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몫이긴 하겠으나, 일반 인구에게도, 여러 시민들에게도 그 부분은 다가가죠.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걸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집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숙제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페이크입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가 다 참일까? 가짜 뉴스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식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앞에 제가 제 세부 전공 관련된 이야기들 포함해서 쭉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화학물질을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안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예, 불필요한 것들은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어디까지 줄여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매스미디어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검출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제 뭐 와치독 기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언론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관리도 더 엄격해질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생리대 이슈라든지 살충제 계단이라든지 또는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논란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아픔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필요해서 좀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른 자료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궁금한 점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것들은 이틀에 그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요. 어, 사전 질문지를 주신다면 제가 그걸 보고 대답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수업 시간에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듣고.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하고요. 여기서 난 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질의응답은 그 앞부분에 드렸던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묶어서 제가 말미에 드렸던 생각할 거리 두 가지 있었잖아요. 언론에 대한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전달하고 있는 건강, 화학물질, 독성 이런 부분들 또는 가짜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엮어서 화학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아마 조교가 또 이제 뭐 부탁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소크라티브라는 앱이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